네, 감사합니다. 네. AWS에서 테크 매니저를 하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저 첫 시간에는 이제 에이전트 AI 시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자의 대응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방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테크 에반젤리스트, 기술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고, 개발자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잘 배우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영문 AWS 뉴스 블로그에 한국인 최초로 리드 블로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문 블로그 보시다가 제 이름 보시면은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사실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커뮤니티 활동을 꽤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 입사하기 전 13년 전에 이제 이 AWS 한국 사용자 모임에 처음에 이제 모임을 참여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커뮤니티와 좀 더 친해지고 활동도 해보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첫 시간에 뭘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요즘 한참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고 있는 이 생성형 AI 시대의 어떤 변화, 개발자들한테 크게 다가오고 있는, 특히 최근에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AI를 좀 어떤 그 같이 일하는 도구로 썼다면, 지금은 AI한테 모든 걸 맡기는 개발조차도 그런 시대로 진화하고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에이전트 AI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에이전트라는 건 사실 옛날에도 개발할 때 우리가 에이전트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AI를 에이전트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시스템들을 이 AI한테 맡겨서 추론이나 계획들 이런 것들을 AI가 자율적으로 진행되게 하게끔 하는 그런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하는 일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개발 도구를 써서 요구사항을 소스 코드로 구현해 가지고 그걸 앱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이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간단하고, 사실 이 뒤에 숨어 있는 일들이 너무 많죠. 뭐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개발 도구를 배우고 익히고 세팅하는 거, 그다음에 소스 코드를 좀 더 좋은 소스 코드를 만드는 거, 그리고 배포를 할 때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부터 굉장히 많은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AI한테 맡길 수 있을까?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한 뭐 1년 사이에 저희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뭐 이제 주제가 막 엄청나게 떴죠. 사실 바이브 코딩이라는 건 뭐냐? 그냥 AI 코딩 에이전트한테 요구사항을 맡기고 프롬프트 던져 놓으면 그냥 코드를 자기가 막 만들고 계속 그냥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뭐 AI한테 맡기는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사실 사라질 것 같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성능이 좋고 좋은 코드가 나오고 프로토타입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사실 AI 코딩 에이전트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클로이드 코드부터 해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오래된 전통 개발자들이, 아니 내부 전통 작동 방식도 모르고 AI한테 맡기면 디버깅도 못하고 이럴 텐데, 아니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냐.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9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 그때 뭐 제가 C 코드를 배울 때, 아니 어셈블리 코드도 모르고 그 밑에 그 바닥도 모르면서 C한테 어떻게 언어를 맡기냐 그랬고, 2000년대에는 자바가 한참 뜰 때는 그 가비지 컬렉션이 이제 기능이 있는데, 어떻게 C로 메모리 컨트롤도 못하면서 자바한테 그런 걸 다 맡길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0년대에는 어떻게 스크립트 랭귀지를 백엔드 코드를 짜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한 30년의 어떤 경험을 따서 AI가 뱉어내는 코드 신뢰할 수 있냐? 이건 사실 신뢰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코드를 짜는 이 파운데이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똑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 개발 도구,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있는 거고,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개발 도구에 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바이브 코딩 관련한 개발 도구들. 사실 이제 지금은 코드를 짜서 코드를 생산을 시키는 바이브 코딩이 좀 많이 쓰고 있지만, 이제 조금 의문이 제기되는 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가 그냥 코드 구현뿐만 아니라 이게 개발 전체 사이클, 기획부터 해서 요구사항 분석해서 배포까지 모든 사이클에 이게 확장 가능하냐, 그 다음에 이 나오는 코드가 일관된 제어가 가능하냐. 코드가 그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코드 문제, 품질 문제, 그냥 프로타입이 아니라 프로덕션에서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경향은 어떤 거냐면, 이 바이브 코딩이 아니라 스펙
드리븐 디벨롭, 그래서 스펙 기반 개발이라고 하는 거고, 이 바이브 코딩은 사실은 코드 구현하고 테스트 디버깅하는 그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만 있다면,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는 사실 설계부터 해서 앱 배포, 유지 보수까지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의 사실 첫 번째 도구가 키로라고 하는, AWS에서 만들었는데 AWS 서비스 이름이 안 붙어 있는, AWS 키로가 아니라 그냥 키로예요. 이 키로라고 하는 제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 키로 이 아이디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첫 번째 바이브 모드와 스펙 모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브 모드로 쓰고 싶으면 바이브 모드로 쓰고, 스펙 모드로 쓰면 스펙 모드를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스펙 드리븐 디벨롭이라고 했잖아요. 스펙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펙을 정의한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만들고 싶을 때 간단한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스펙을 미리 AI가 정의를 해줘요. 예. 여기 보면 뭐 태스크부터 리콰이먼트, 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각 문서로 만들어줍니다. 이걸 가지고 기반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코드가 생산되는 코드에 일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스펙을 AI가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 스펙을 계속 수정을 하면 AI가 계속 코드를 일관성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구현 환경도 우리가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펙, 그다음 개발 환경, 프롬프트, 그다음에 뭐 또 그 프레임워크, 그리고 뭐 여러분들 회사의 어떤 뭐 코드 관련한 어떤 뭐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거에 세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커서나 이런 데서 룰을 이제 설정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코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이 해야 되는 수동 작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API를 만들었으면 API 문서를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코드를 짰으면 코드의 테스트 코드를 뭐 짜야 된다든가, 유니코스 테스트 코드를 짜야 된다든가, 이런 수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에이전트 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멀티 에이전트화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코드를 생성하면 뭐 문서를 업데이트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금방 얘기한 유닛 테스트를 한다든가 배포를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은 에이전트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훅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즘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 모델과 내 코드 외에 다른 컨텍스트,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외부에 있는 문서라든지 자바 문서라든지, 아니면 AWS API 문서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 있는 사내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MCP라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기획부터 해서 개발, 배포까지 모든 부분에 일관된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K로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영역은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코드를 어떻게 좀 더 자율적인 에이전트 AI를 통해서 배포를 할 거냐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는 제가 아니고 이번 주부터 이제 저와 함께 이게 AWS에서 테크 에반리스트 롤을 맡게 되신 최용원 님께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발표해 주신 윤석찬 님과 같이 이제 기술 전도사 역할을 할 테크 에반젤리스트 최용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면은 저는 이전에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객으로서 저를 만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제가 한 4년 정도 솔루션즈 아키텍트 업무를 하다가 그 전에도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AWS 한국 사용자 모임, 지금 AWS KRUG라고 하는 모임에서 운영진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판교 지역의 소모임을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AWS 커뮤니티 빌더로 활동을 하다가 AWS에 조인하게 됐죠.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계속 개발자로 업무를 했어요. 특히 이제 게임 업계에서 게임 서버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이런 다양한 개발 문화를 좀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링크드인을 넣어놨는데 아마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서 저한테 일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모두 수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서 이제 제 얼굴을 보셨으니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먼저 다가와 주시면 반갑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AI 에이전트의 성숙도가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먼저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생성형 AI가 이렇게 핫하게 트렌드화 되기 전에는 아마 이제 대부분의 회사에서도 자동화를 이미 해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왔을까요? 규칙 기반으로 많이들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자동화를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제 저희가 사용자가 질문한 내용들을 AI가 판단하고 추론해서 답변을 해주고 또 추천도 해주고 이런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굉장히 트렌드화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질문하고 답변하고 끝이 아니라 이 에이전트가 AI 그 사람과 함께 목표를 위해서 같이 판단하고 협력하는 그런 것들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이제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AI가 자율적으로 목표를 딱 정하고 자기가 알아서 실행하고 계획도 작성하고 오히려 사람보다 더 나은 측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람이 감독해야 되는 영역들이 줄어들고 이제 AI의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에이전트라는 용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을 하면서 여러 고객분들을 만나보면은 대부분 작년 올해는 에이전트에 대한 POC와 이런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프로덕션에 런칭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어시스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출시되고 있죠. 그래서 가트너 잘 아시죠? 예, 가트너가 보고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33%의 기업이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에이전틱 AI가 포함될 거라고 합니다. 2028년까지요. 이 얘기는 이 수치가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 AI 에이전트가 내재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이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5% 그러니까 2028년까지 의사결정의 15%가 에이전틱 AI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런 보고를 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어떤 그 생성형 AI가 답변해준 내용을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다시 이제 물어보고 이 얘기가 맞아요? 라고 했었다면은 최근엔 어떤가요? 전문가가 얘기한 거를 살짝 찜찜한데 AI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AI 답변을 더 신뢰하지 않나요, 요즘에는? 그만큼 이제 AI의 정확도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이전트를 왜 이렇게 기업들이 도입하려고 하고 또 우리 서비스에 이것들을 탑재하려고 할까요? 먼저 이제 에이전트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LLM을 사용할 때는 초기에는 단순히 질문하고 답변 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기술이나 모델의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환각이 많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뭐 갑자기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다거나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질문하고 답변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의도한 거를 AI가 좀 판단하고 나한테 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핑퐁 치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멀티턴이라고 하죠. 그런 기능들을 더욱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AI한테 갔다가 또 내가 답변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이 대화 기록을 저장해야 되는 메모리가 또 필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의 중요성이 또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 보면은 LLM이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사내에 있는 서비스 아니면 외부 이제 서드 파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답변해 주길 원하죠. 그때 이제 API 콜이나 뭐 SQL 쿼리를 실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도구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에이전트도 점점 더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이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에이전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좀 역할을 분담해서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 이런 요구사항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워크플로우를 만든다거나 또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 패턴이 여러 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 이제 처음 에이전트를 개발하려고 딱 진입을 한 개발자가 딱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런 개발자분들은 디자인 패턴 먼저 딱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개발자분들 보시면
디자인 패턴 많이 있죠. 뭐 빌더 패턴, 뭐 스트레이티지 패턴 이런 거 하면은 처음 개발 배우시는 분들이 그거 먼저 보면은 아 이제 개발 너무 어렵다고 도망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디자인 패턴이 에이전트로 여러 다양한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그래서 AWS가 공개한 오픈 소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트레인지 에이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자인 패턴들 간단히 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요. 기존에는 단순히 하나의 에이전트만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그러니까 하나의 에이전트가 너무 많은 툴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기능을 하다 보면은 어떤 툴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환각이 또 발생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전트를 또 나눕니다. 그때 이제 나누는 패턴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에 상위에 이 전체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슈퍼바이저를 두고 하위에 에이전트를 두는 패턴도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협업을 해서 서로의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인 답변을 만들어내는 패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이전틱 AI 패턴이 5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에이전트가 뭐 SQL 쿼리를 날렸는데 쿼리에 신텍스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사용자한테 그냥 오류를 던지는 게 맞을까요? 그걸 좀 보완해서 다시 답변을 만들어내면 사용자 경험이 더 좋겠죠. 그래서 재시도하는 거에 대한 패턴이 이제 리플렉션 패턴이라는 게 있고 또 플랜 앤 익스큐트라고 해서 AI가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내가 해야 될 작업들의 그 투두 리스트들을 쭉 만들고 그걸 하나하나 실행해 가면서 답변 정확도를 올리는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의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AWS가 공개한 이 스트레인지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리액트 모델이라는 걸 패턴을 그 근간으로 합니다.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스트레인지 에이전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델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단 몇 줄의 코드만으로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AWS가 공개한 오픈소스 SDK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파이썬 PIP 명령으로 인스톨해서 그냥 임포트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코드 예제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임포트 하신 다음에 단 요거는 굉장히 심플한 계산기 예제라서 2줄만으로도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인지 같은 도구들,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그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각각의 도구들이 여러 가지 철학을 담고 있는데 이 스트레인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심플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드를 한번 보시면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 모델 중심이란 얘기는 뭐냐면 모델한테, 그러니까 LLM 모델이죠. LLM 모델한테 많은 것을 위임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리즈닝과 액팅, 이걸 줄여서 리액트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이제 근간이에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LLM이 사용자의 질문을 받으면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도구를 써야 될지, 내가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를 생각을 하고 액션을 취해요. 근데 그 액션이 내가 정한 그 기준보다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또 추론을 해서 다른 또 도구를 사용해서 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추론하고 액팅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답변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 이제 리액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볼게요. 제가 이제 다 4개의 질문을 할 겁니다. 뭐 현재 서울 시간은 몇 시인가? 그리고 간단한 수학 계산, 그리고 뭐 특정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의 개수를 찾아내는 거. 그다음에 검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왼쪽은 이제 단순한 LLM 답변이에요. 어떤 에이전트를 쓰지 않고 툴도 쓰지 않고 LLM한테 물어보면 현재 시간을 모르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에 한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현재 시간을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학 계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환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모델의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숫자 계산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 스트로베리라는 문자열에다가 아래 개수가 3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LLM 이거 잘 못 맞춰요. 막 2개라고 그러고 이게 막 환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렇게 스트레인지 에이전트 같은 에이전틱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면 툴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시간을 물어보거나 날씨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다 API 콜을 해서 현재 시간을 가지고 옵니다. 아니면 웹서치를 하던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시간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문자열도 단순히 그냥 그 LLM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서 이 문자열의 개수를 세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해달라고 했더니 왼쪽을 한번 보세요. 저 2번째 아래 개수가 R 카운트가 2로 돼 있죠. 검증하는 로직 자체가 환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LLM이 검증했는데 정상이래. 근데 그 검증한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스트레인지 에이전트, 그러니까 툴 기반으로 한 경우에는 코드가 작성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증한 과정이 이 코드를 돌려보니까 맞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툴에 대한 그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가 뭐 컨버스 API나 여러 가지 툴을 보면은 사용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 구현해야 되는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켜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스트레이트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코딩하던 방식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파이썬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 함수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데코레이터를 추가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툴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비즈니스 로직을 자유롭게 넣으시면 돼요. 요청을 받았을 때 사용자로 입력받은 자연어에서 파라미터를 추출해서 뭐 SQL을 쿼리를 한다거나 API 호출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코드에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툴을 만들면 이 에이전트라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스트레인지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안에 파라미터에 툴을 넣어주면 어레이 형태로 넣어주면 그냥 그게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멀티 에이전트를 구현해 본다고 가정해 보면 전체를 관장하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 그리고 그 하위에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가 여러 개 있는 멀티 에이전트 구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하위에 에이전트를 넣는 겁니다. 툴로서. 그래서 저기 번호 순서대로 보면은 1번은 그 하위에 있던 에이전트 중 하나예요. 그 에이전트에 또 파라미터에 여러 가지 툴이 들어가죠. 얘는 이제 어떤 리서치를 하는 어시스턴트라서 뭐 웹 리퀘스트를 한다던가 이런 할 수 있는 툴들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함수 자체에는 툴 데코레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에이전트를 만들 때 그 상위에 있는 에이전트에 툴로서 이 에이전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멀티 에이전트 구현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데모는 제가 링크로 넣어놨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순서대로 어떤 스텝에 의해서 이 스트레인지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스트레인지 에이전트 자체도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코드를 밑바닥부터 작성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아까 보셨던 키로를 사용하면 이런 요구사항, 간단한 요구사항만 넣어주면 알아서 스트레인지 에이전트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데모고요. 네. 요거는 이제 추후에 제가 요 링크에다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이나 아니면 저희 발표 자료는 공유가 될 거니까 그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이 AI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또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저희는 코드 레벨만 봤잖아요. 이 랩탑에서 작업하는 것만 보신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프로덕션에 AWS 인프라 위에다가 이 에이전틱 프레임워크를 구현해서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면 데이터, 뭐 인증, 옵저버빌리티,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을 다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WS에서는 아마존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에이전틱 프레임워크, 뭐 스트레인지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뭐 랭그래프나 크루AI 이런 다양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무엇을 쓰시든 저희가 이제 에이전틱 에이전틱 코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지금 보이시는 런타임, 게이트웨이, 뭐 아이덴티티, 뭐 저기 메모리 이런 기능들을 자동으로 탑재해서 서버리스 방식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스트레인지 에이전트는 굉장히 쉬운 프레임워크고 빠른 프로토타이핑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디자인 패턴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리진 않았지만 MCP 연동도 가능하고요. 이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는 다음 기회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자세히 또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 개발자 대응에 대해서 석찬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이 제목이 이제 개발자의 대응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마지막에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이제 아마 많은 궁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개발자의 역할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개발 환경도 변하고 있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코드만 짜는 사람이 아니에요. 코드 깎는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코드 깎는 노인이 아니라 이제는 좀 제품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요구사항을 잘 만들고 그걸 AI한테 잘 줄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이제 우리 이런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기존에는 뭐 화이트보딩이나 뭐 알고리즘 평가나 이런 것들 많이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코드를 디버깅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제품에 녹일 수 있는지를 좀 갖는 역량을 갖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 사실 두 번째 생각은 금방 보여드렸다시피 이 애플리케이션 다시 배포하는 일은 AI가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학습하기에는 아주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키텍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떤 아키텍트로 녹일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AI의 판단을 받기보다는 사람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도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런 거는 어려워요. 몰라요. 이런 전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 대부분 이런 거를 헤쳐나가는 방법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빨리 능동적으로 참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현재 방법에 대해서도 한 2, 3개월에 한 번씩은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돈을 뭐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최근에 보니까 맥스 플랜을 가지고 뭐 5억, 10억짜리 이렇게 토큰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향상되는 어떤 방법들을 좀 더 많이 해보면서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거는 AI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다 모든 걸. 그래서 결국은 이 남는 시간들을 좀 더 사람과의 네트워크에 집중을 하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타개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커뮤니티 데이도 사실 세션은 나중에 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세션만 들으시고 나머지 시간들은 뭐 부스에 가서 지금 AI에 관련한 제품 많이 만드는 뭐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 커뮤니티 분들 많이 만나서 얘기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